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치솟는 고물가, 또 고금리, 또 팬데믹 이후에 소득 격차가 더 커지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늘고 있죠. 또 최근에 전공이 집단 사직으로 절대 몸이 아프면 안 되고 또 가족 중에 또 수술할 일 생기면 더 안 된다 이런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부처를 꼽으라면 보건복지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역 민방 특별 대담 오늘의 주인공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입니다. 자,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복지부 이기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프로필 제가 살펴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잔뼈가 굵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보건복지부를 떠난 적이 없으신가요? 떠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맨 처음에는 국립의료원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도 제가 한 1년 있었고 또 청와대도 한 3년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예. 저 보건학 박사까지 따셨더라고요. 아이고 뭐 부끄럽습니다. 그 제목을 여쭤봐도 됩니까? 보건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제목. 논문 제목은 대학생들의 음주 행동이 아하. 그 음주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학생들이 술을 많이 먹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좀 흥미로운 주제를 택하셨네요. 그런데 뭐 이제 다른 부처로 이동할 기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보건복지부를 지킨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저가 그 공무원이 처음에 됐을 때요. 네. 이렇게 가급적이면 다른 것보다도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로 그 지금 질문 자체가 제가 면접 때 왜 우리 보건복지 선택했느냐 그거를 질문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하. 자, 이제 30년 공직생활 보건복지부 포함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일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올해 30년째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코로나에서 제가 이렇게 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코로나 일통제관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2020년 1월 20일 날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 국민 66.8%가 감염이 됐고요. 자, 그때 이제 팬데믹의 한 가운데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책임관 굉장히 좀 막중한 자리였죠. 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제가 그때는 그 중수본에서는 총괄 책임관을 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중대본에 일통제관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기간을 따져 보니까 2년 10개월 날수는 1,00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코로나의 우리 대응에 제가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백신 도입 실무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요? 예, 우리 여러 가지 그때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치료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저한테는 정말 어렵고 힘든 면도 있었지만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이렇게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네. 감사했고요. 제가 항상 이게 나오면 세 번의 감사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있고 뭐 옛날에는 뭐 낮에는 4명, 저녁에 2명밖에 못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영업도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꿋꿋하게 참고 지내준 거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의료인들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 의료인분들이 그분들을 잘 치료해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우리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말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도 가장 작게 코로나에 대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직 사회에서는 부부 차관으로 좀 유명하시죠? 아이고 뭐 행시 동기시던데 예. 그 교육 도중에 눈이 맞으신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저게 그 제가 94년도에 그 수습을 받았는데요. 네. 그 마지막쯤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대목은 부인께서 경력 단절 없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차관에 오르셨잖아요. 어찌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 이게 정말 어려운데 차관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나 보죠. 뭐 그거는 저기 반성할 게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일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여러 저보다도 희생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열심히 또 애도 많이 키우려 가지고 저는 뭐 제가 복지부 차관을 맡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출산 문제나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제가 좀 부끄러운 면이 많습니다. 예. 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민생 토론회를 일단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제 22차례 토론을 가졌었고요. 자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 중에 이제 어르신 종합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노인 빈곤율이 OECD 38개 나라 가운데 1위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런 건 1등하면 안 되는데. 예. 예, 노인 빈곤율이 사실 38%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15%쯤 되거든요. 그런데 예.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인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연금을 도입한 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88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이것이 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도 연금이 점차 성숙한다고 그러면 점차 나아질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들어갑니다. 그렇죠? 19.1% 이렇게 되는데 20%가 이제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현재 사실 저희가 그 980만 명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 1000만 명이 되고 해마다 60만 명 정도 늘어나십니다. 내년 되게 되면 전 국민의 20%가 이제 어르신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평균 지금 수명은 84세십니다. 그런데 건강한 나이는 71세거든요. 13살은 아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야 되느냐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되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1960년도만 하더라도 국민소득 80% 했었거든요. GDP 80% 했는데 지금 3만 5천 불이 돼가지고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원조 받던 나라가 최초로 원조하는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을 좀 더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존경과 예우를 해드린 거거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얘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 주로 내용은 건강할 때는 어떻게 우리 어르신을 잘 모시고 또 나이가 또 아프실 때는 어떻게 우리가 좀 제대로 돌봐드려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로 이번에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만 88세 어머니가 계세요. 지방에 계시는데 이제 저희 목표는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효자십니다. 효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건강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좋아지세요.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경우에는 정말로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매우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령층 가운데 이제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생활 공간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스테이나 실버타운 이런 이제 정책들도 좀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버타운은 우리 말하면 노인 복지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실버스테이는 민간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리 노인 복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고창에 가봤습니다. 전북 고창이요. 고창에 그게 큰 노인 실버타운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평당 한 9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29평쯤 되면 한 2억 5천쯤 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관리비하고 또 음식
이렇게 밥 먹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혼자 있게 되면 약 80에서 100만 원 정도, 두 부부가 살게 되면 150만 원 정도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사도 상주하는 거죠? 다 그거 비슷합니다. 거기는 아주 그 세팅이 잘 된 것이 뭐냐면 노인 복지시설도 있지만 온천도 있어요. 온천도 있고 또 노인 요양병원도 있고 또 종합병원도 있고 또 옆에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같은 여러 가지 노인 복지혜택 같은 게 보게 되면 한 5억, 10억 정도의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한 달에 많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2억 5천 정도를 하나 분양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한 달에 부부 같은 경우 15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임대형이 있다가 분양형이 있다가 지금 2015년도에는 분양형을 안하게 못하게 했었거든요. 폐지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인구 소멸 지역, 인구가 정말 감소되는 그 지역만 한해서라도 분양형은 임대를 해야 되겠다. 제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형 실버타운을 이제 부활을 하시겠다는 거죠. 재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고창 지역 보니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거기도 그 1년 해봐야 저기 애들 나오는 것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유입되는 경우도 상당히 좋다 그런 의견 들었습니다.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실버스테이 실버스테이 이제 예,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격은 좀 까다롭죠. 원래 실버타운 같은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퀸전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해마다 연 1,000호를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금년부터는 3,000호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보면 틀립니다. 일단 단차가 없고요. 이런 계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면장이라든지 세면장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가 이게 다 옆에가 이렇게 이게 그 거리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가장 살기 좋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공급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이제 그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뭐 고속버스나 KTX 그다음에 뭐 극장표 아니면 그 식당의 키오스크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티켓을 구매하면 좋은 자리는 다 팔리고 없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키오스크라는 것이 지금 뭐 어디 음식점도 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편의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르신 10명 중에서 6명 정도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ATM기라고 현금 인출기도 있잖아요. 이것도 한 10명 중 4분 정도는 무척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른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찾아가가지고 정보 격차를 해소해줘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화상이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좀 법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월 달부터 이것을 그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소리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나온다라든지 또 이게 그 글자를 크게 한다라든지 장애인분들은 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 4개 중에는 하나는 약간 내려올 수 있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정말 경로도 이렇게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서라도 그런 걸 잘 만들어서 정말 이 뒤처짐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전히 돈이 없어서 뭐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시는 노인들도 계시고 또 이제 폐지 수입하면서 그렇습니다.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폐지 수입 노인 대책은 뭐 한번 전수조사 기획까지 발표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샘플링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조사 방법이 이렇습니다. 고물상들이 전국에 4,282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105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기다려본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만나면 어르신은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일을 하십니까? 또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또 지금 얼마쯤 버세요? 물어봤더니 보통 75세가 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달에 15만 9천 원 받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인원들을 한 4만 2천 명 정도를 추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월 달부터 지금 3월 15일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10,000명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계속 발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남편을 여의고 76세에 된 광명의 어떤 할머니였습니다. 보니까 하루 4시간씩 해가지고 10만 원을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형 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인근엔 초등학교 등 학교의 안전 도우미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서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열흘 동안 일합니다. 29만 원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집에 가봤더니 여러 가지 주거 상태도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도 수리해드리고 또 응급 호출기도 만들어드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4만 2천 명인데 1만 명밖에 저희가 발굴을 못했잖아요. 지속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잘 보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시죠. 예. 뭐 약 드시면서 조절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 건데 정말 이제 남의 그 부축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서울신문에서 나온 책 중에는 이제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이라는 책도 있던데 보니까 이게 이제 자식이 부모, 부인이 남편, 또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끔찍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대책이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분들 보시면. 근데 저희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어르신들의 70% 정도는 내가 거동이 불편해도 그 살던 집에서 살고 싶다. 집에서 가족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책을 좀 발표하게 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집에서 나이가 들고 또 치료도 받고 또 때로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재택 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재택 치료. 재택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프시게 되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가고 오시게 되면 사실은 치료는 병원 같은 데는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있어봐야 10일 정도거든요. 그런데 오게 되면 누군가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 또 병원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왕진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시면서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이 가서 치료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재택 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95개인데 여긴 97년까지 250개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전화만 오게 되면 바로 가서 의사가 가서 왕진도 해주고 또 방문 간호도 해주고 해드렸는데 제가 지난 제가 노원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의사님을 따라가 봤더니 백사마을인데요. 할머니가 아파트 5층에 사십니다. 사시는데 그 침대가 이렇게 도로락하는 침대로서 누워 계신 거예요. 가서 이제 이분들이 정말로 혈당도 체크해주고 또 혈압도 재주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보통 저희가 13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듭니다. 지금은 30%를 내게 되면 3만 9천 원 정도 들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많이 부담인 겁니다. 사실 편찮으신 분들이 사실 돈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했더니 제가 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오시기 때문에 3만 원은 너무 많고 한 2만 원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거를 지금 30%가 아니고 15% 해가지고 19,000원 정도로 그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치매가 많습니다. 치매. 85세가 되면 전체가 40%가 치매거든요.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누가 보살펴주는 치매 관리 주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간병비입니다. 보통 37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0, 50대 그 가장들이 보통 버는 돈이 한 달에 한 6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370만 원, 60만 원, 60%가 넘게 되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월 달부터 간병비 시범 사업을 합니다.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200명을 저희가 간병비 시범 사업을 해서 어떤 분들을 보살펴야 되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되는지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저희가 잘 해볼 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어린아이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600년 뒤인가 되면 한민족이 멸절된다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 합계 출산율이 0.778명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더 낮습니다. 낮습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100여기 부여예요. 그동안 뭐 돈도 엄청 많이 투입했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예, 저희가 22년도가 0.78이고요. 지난해 더 줄었습니다. 0.7이고 저희가 23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OECD 평균이 1.6명이거든요. 근데 너무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흑사병보다 매우 심각하다. 그렇죠. 집단 자살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심각한데 사실은 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너무 국민들이 무감각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예. 또 부위원장께서도 또 오시고 또 그분께서도 열심히 주영환 의원님께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4월 달에는 반드시 정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거일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현금성 지원 많이 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예, 예.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최근 정치권에서도 뭐 3자녀 이상 나오면 뭐 대학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도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과연 현금 지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현금 지원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GDP 대비로 가족급여가 1.5%입니다. 예. 근데 OECD 평균이 2.1%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천만남 이용권도 하고 뭐 아동수당 주고 또 부모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좀 트렌드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부모님들 만나봤더니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다 키워준다고 옛날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도 내가 내 아이 키우고 싶다. 그런데 키울 여건을 만들어 달라.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양육 부담 그런 걸 많이 해서 정말로 우리 아기를 낳는 분들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있네요. 있습니다. 저희 젊었을 때는 없었는데 이게 뭐예요? 없었죠. 예, 아기가 처음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 네. 첫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첫째 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0만 원 주고 다 200만 원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둘째, 셋째부터는 300만 원씩 늘렸습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셋째부터는 300만 원씩 주는 걸로 늘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녀간의 첫 만남인 줄 알았는데 예.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그렇습니다. 부모 아이가 만나면 축하하는 거네요. 좀 더 축하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혼인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떨어집니다. 예.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예, 혼인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사실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2000년도에는 3%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지금은 18%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40대도 5명 중에 하나는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네. 네. 또 직장 잡기 힘드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결혼을 일단은 많이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네. OECD 평균은 42%가 사실은 비혼 출산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6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결혼을 안 하고도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있고도 불편은 없는 그런 것으로 많이 만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출산율은 1.26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1.3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이게 정말 큰일은 큰일이죠. 큰일은 큰일입니다. 예. 정말 가장 여러 가지 뭐 지금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예.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출산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이제 특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층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국가 성장에도 크게 저해가 성장도 되고요. 그렇고 여러 가지 일할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힘든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난임 문제. 사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특히 요즘은 이제 좀 나이 들어 결혼하다 보니까 초산 연령이 이제 특히 이제
아내의 경우에 나이가 많다 보면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런 지원도 많이 확대를 해야죠. 많이 확대합니다. 저희가 그 난임센터에 가보면 정말로 눈물 납니다. 네. 그 우리가 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난임센터 가보면 정말로 아기를 낳으려고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늦은 결혼입니다. 지금 남자는 34세 결혼을 하고 여자는 31살에 결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산이 33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넬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걸 좀 비춰봐 주실까요? 자, 여기 있는 이분이 저기 지난번에 아이를 4명을 낳으신 분입니다. 거기 순산을 해가지고 부인하고 함께 가셨죠? 예, 갔습니다. 이것은 저기 지난해 3월 5월 18일 날인데요. 요 아이 리지 록시 설로 비전인데요. 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애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정말로 난임 정책을 많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보십시오. 19년도에 난임하는 6,700명입니다. 22년도에는 23,000명입니다. 많이 늘었어요. 10명 중에 1명은 난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임신 다양한 정책가 있습니다. 임신 준비단계는 가입여건 사비, 정자나 난자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검사를 해주게 돼 있고요. 난임 시술비는 전국 어디나 보통 300만 원의 소득 지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어디 가나 난임 시술비는 300만 원 정책을 지원하게 돼 있고 냉동 난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어릴 때 해주는 것은 좀 어렵지만 이걸 해동할 때는 아이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2번에 걸쳐서 각 100만 원씩 해주겠고요. 난임비가 6일입니다. 그리고 임신출산 바우처는 태아당 100만 원씩. 네. 또 미수가 치료비 같은 건 1,500만 원. 그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도 태아당 1병씩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세 미만은 입원 수술비가 무료가 되겠고요. 아까 1,000만 원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모급여 같은 경우도 0세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씩 해가지고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고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다 지원하겠다. 그런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네. 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약자부터 촘촘하게 살피겠다. 예.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긴급 복지를 강화하고 확대하겠다. 이런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약자 복지는? 약자 복지의 개념이 전 상당히 중요하실 텐데 뭐가 약자냐.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 네. 노인, 어르신들, 네. 장애인분들 또 아동들이십니다. 네. 이분들을 정말로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정책입니다. 네. 제가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건 내려놓으시고요. 예. 자, 약자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준종유 소득을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가 정말로 이게 4인 가족이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13.16%가 인상이 됐습니다. 복지사학제도 저희가 최대한 발굴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88만 3천 명에서 104만 명으로 14만 7천 개를 늘렸습니다. 기초연 같은 경우가 32만 3천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되게 돼 있고요. 맞돌 같은 경우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체중점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주간 돌봄, 24시간 돌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같은 경우도 3만 명에서 2천 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도 가족 돌봄 청년이 있습니다. 자기 돌봄비를 더 드리기도 하고 또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호실에 있는 청년들이 있겠는데 이 청년들에 대해서도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드릴 수 있다는 계획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약자가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연금 관련된 문제를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에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이제 항아리형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어봐야 이거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연금은 탄탄합니다. 그리고 지급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로도 우리가 지금 연금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놓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하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 연금 개혁이 되게 되면 그때야말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급 보장 조항을 법에도 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젊은 세대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결정해 주십니다. 예. 나라가 있는 한은 국민연금 반드시 제가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 딸도 굳이 계속 넣어야 되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예.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지금 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그래도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내고 또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 인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그렇죠. 젊은 일하는 층이 좀 엷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개혁의 핵심일 텐데. 예, 그렇게 연금 개혁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연금 적립금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9%를 내고 저희가 40%의 소득 대체를 받도록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40년을 근무하게 되면 100만 원 소득이면 40만 원을 받는다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OECD 평균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내고 42%를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좀 개혁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우리 따님 같은 경우가 예. 국민연금을 믿고 낼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개혁하게 되면 충분하게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항상 그 모범적으로 이제 보는 사례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뭐 전국 한 200여 차례 방문해서 직접 연설도 하고 했다고 해요. 지금 이제 국회에 넘겨놓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정부가 총대를 메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는 지난 10월 달에 제5차 종합운영 계획을 예. 우리가 제출을 국회에 했었습니다. 하고 국회는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수기 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안이 논의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이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연금 개혁 절차가 차분하게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팬데믹 때 상황이 악화돼서 손실을 좀 입었었잖아요. 입었었죠. 예. 네. 지금 완전하게 복구가 됐고요. 거의 14% 정도를 저희가 수익률을 냈습니다. 1년에요? 1년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낸 수익만 하더라도 127조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국민연금 그 수익률 1%는 보험료 2%에 해당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모여준 소중한 연금이거든요. 잘 이렇게 운용을 해서 정말로 그 국민연금을 잘 간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14%면 뭐 엄청난 성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연금 운용 규모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크지 않아요? 아니 3위입니다. 3위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제일 많고요. 노르웨이가 저희가 3위입니다. 3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금 수익률을 앞으로도 뭐 14% 유지도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운용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도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연금공단에 기금운용본부가 있거든요. 그분들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만이 지금 국민들이 적립금을 가지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느냐 그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런던하고 여러 가지 뉴욕, 또 싱가포르 같은데 또 지역 사무소, 해외 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금년에 샌프란시스코를 하나 더 늘립니다. 아하. 늘려가지고 정말 거기 해외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운용본부에도 정말로 해외에서 눈이 번쩍 뜨일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수익을 낼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건강보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3년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얼마나 대단한 제도인가는 뭐 피부로 느낀 거예요. 보험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사보험이.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한계도 있어요. 필수 진료 과목 어려워지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건강보험제도도 일부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건강보험제도는 사실은 다른 나라도 인정하다시피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미국 이제 살아보셨으면 예. 정말로 미국은 한 번 가게 되면 이빨 빼는데도 30만 원 들게 돼 있고 병원 가면 100불 이상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정말로 적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건강보험제도를 잘 운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송파세 모녀 사건, 정말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유사한 사례들이 또 가끔씩 터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예, 22년도 8월 달입니다. 네. 우리 수원 세무녀께서 이렇게 사망을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그 장례식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 뒤로 많이 바꿨습니다. 네. 저희가 단전 단수 건보료를 체납하게 되면 거기를 저희가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 주로 채무 관계로 화성에 사시던 분이 수원으로 오셨는데 발걸이가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라든지 또 실직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가스가 여러 가지 돈을 못 낸다라든지 그럴 경우는 바로 찾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사실은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렇게 경찰서라든지 119가 가게 되면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규정도 바꿨고요. 또 하나는 전주에 있었죠. 가서 보니까 이게 한 집이 아니고 다세대입니다. 10가구가 있는데 그 특정 가구가 저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갈 수 있도록 바꿔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 복지라는 것은 사실은 주위에서도 신청도 해주지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고 어렵고 힘든 가구가 있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통장님들 또 임차인분들 그분들이 임대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잘 우리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 찾아가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맞게 그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이 있죠. 그 아동 양육 시설, 그렇습니다. 그룹홈, 예. 가정 위탁 시설 등에 생활하다가 만 18세 원하면 이제 24살까지 가능하지만 시설에서 나와서 홀로서기 하는 분들 예. 이게 사실은 약자인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착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좀 늘어났다고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500만 원 옛날 얘기고요. 예. 지금은 1,000만 원 이상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옛날에 여보 아동이라고 했는데 그 아동 시대에 나온 친구들이잖아요. 18세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24살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게 되면 5년 동안은 자립수당을 줍니다. 월 4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월 50만 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말씀 주셨던 그 자립 정착금을 최소한 1,000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나오게 되면 집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H를 통해서 집을 저희가 얻어주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은 외로움입니다. 가면 누가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바람개비 서포터스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자립을 했던 친구들, 선배들이 바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곳을 그 200명 정도를 가서 계속 멘토링을 해주게 돼 있고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명절 되면 더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명절이 되게 되면 자기 가족 가서 잠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보육원에 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잠시라도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혹시나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가 실직을 했을 경우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법에 규정을 해가지고 금년 8월달부터는 그런 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립 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대학에 들어가거나 대학원에 들어가거나 할 때도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장학금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으로 그렇습니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때로는 여러 취업의 문 같은 경우도 많이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청년들이 사실은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고요. 이런 청년들에 대해 정부에서 정말로 잘 보호해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또 한 가지 그 유보 통합 2025년에 이제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유보 통합 그러니까 좀 시청자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뭘 통합하겠다는 거냐? 예, 유보 통합이라고 하면 사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여러 가지 뭐 기준이라든지 또 뭐 돌보는 거라든지 또 그런 것이 많이 달랐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유보 어린이집과 그 유치원이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1단계로는 금년 6월 27일 날 그 기관을 통합을 해가지고 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관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집은 저 시군구에서 네. 또 저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아마 서비스율도 올라가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계시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같이 처우도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돌봄이 통쾌해진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양질의 이제 돌봄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통합 과정에서 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유치원 교사하고 보육 교사의 자격 요건이나 어떤 교육 과정이 달라서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잘 되고 있나요? 예, 어차피 지금 서로 양상체가 다릅니다. 네. 우리 저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보육학과도 있지만 보육 그 교육원에서 양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을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서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렇지만 제가 그 지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서로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점차 나아질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지 관련해서 쭉 이제 뭐 30년 동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해 오셨는데 그 이제 해외 사례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봤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가 꼭 좀 도입해야 될 게 있다 이런 게 좀 평소에 느끼신 게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 6월 달에는 스웨덴하고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더니 가장 그 좋은 것이 스웨덴이더라고요. 스웨덴. 예, 예. 역시 복지 천국이네요. 복지 천국 물론 저 세금 많이 냅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그 아기를 낳게 되면 1년 6개월 동안 육아해주게 됩니다. 480일이죠. 예. 예, 그래서 보통은 그 1년 6개월인데 그 중에 한 성이 보통 남자 아빠들인데요. 90일 정도를 한 아빠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엄마가 390일을 쓰고 아빠가 90일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 동안에는 자기 받는 금액의 월급의 80%를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고요. 우리도 80% 정도 주면 다 쉬고 아이들 돌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50만 원에 멈춰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90일을 아빠가 쓰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라떼를 들고 다니면서 그 애를 이렇게 유모차를 모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라떼 파파라고 그러거든요. 예. 라떼를 들고 다니는 아버지라는 얘기고요. 네. 또 어린이집에 가보니까요. 페레스콜라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세반이 없습니다. 영세반이라고 해서 영세하거든요. 예. 12개월까지죠. 그래서 왜 없어요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영세반이 왜 필요 있습니까? 부모님 중에 한 명이 반드시 집에 있는데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야간반이 없습니다. 오후 5시면 그 문을 닫습니다. 왜 야간반이 없어요 했더니 무슨 야간반이 필요 있습니까? 반드시 부모님 중에 한 명은 집에서 아이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런 체계가 되어야만이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도 정말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거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어떤 철학적으로 나름 이제 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대목은. 그런데 그 보시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7점 됩니다. 출산율 같은 경우. 네. 우리는 0.72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0.1인 된다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제도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바로바로 도입을 해서 정말로 이런 그런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제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도입을 하는 것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뭐 힘들지만 또 아이로부터 얻는 충족감이나 행복감도 많이 행복감이 있는 거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제 올라갔잖아요. 혹시 일본 사례는 뭐 가서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일본 사례는 그 2022년도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난해 같은 경우 어린이 가정청 만들었더라고요. 어린이 가정청. 예예.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육하고 뭐 아이 돌보고 그런 데를 하나로 묶었고요. 또 하나가 그 전에는 그것도 있었죠. 1억 총 활약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1억 2,600만 정도의 그 인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해에 나오는 애가 옛날에 1949년도에는 2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만 명이 안 되는 즉 70 그게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내놨던 정책 중에 하나가 아이가 셋을 낳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셋째를 다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다. 아하, 그런 정책도 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우리 저출산에 대한 정책은 정말로 우리가 전 부처가 전 나라가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저의 간절한 꿈입니다.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 이길 보건복지부 1차관과 지금 한 50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한 30년 동안 일로 매진 해오셨기 때문에 뭐 좋은 통찰력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더 힘써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